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제가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또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니까 공식적으로 저도 뭐 하는 사람인지 인사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의 담임교사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5학년 6학년 담임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마치 오래 한 것처럼.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농사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의 농사 수업은 세상에 많은 농법이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이라고 하는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농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농법에 대한 정리, 발도르프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농법에 대한 정리도 마찬가지고 창시자가 있습니다. 네, 이 둘 다 똑같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기반해서 펼쳐진, 한쪽으로는 교육운동이고 하나는 이제 농사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육활동, 농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학은 안스로포스피라고 하죠. 근데 안스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인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보편적 성질을 강조할 때 안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학, 영어로 표기하거나 한문으로 표현하면 잘 알 수가 있는데 한글로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뭐 인식 발달에 대한 학문인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학의 의미는 한마디로 인간이 뭐냐에 대한 존재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암이라는 겁니다. 인간 보편성에 대한 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대 학문들은 모조리 쪼가리 내 가지고 분과화 시켜서 생물학하고 화학하고 물리학하고 별로 교류가 안 돼요. 같은 수학 안에서도 대수학하고 기하학하고 별로 교류가 안 됩니다. 같은 영역 안에서도 더 세분화해 들어가 가지고 벽을 치놓은 구조로 각각의 전공 영역을 배우고 있어서 뭔가 종합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은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퇴보해 왔다고 할 정도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강의할 역동농업의 제가 철학적 배경이 인지학입니다 했는데, 이 인지학은 말뜻 그대로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지혜, 이런 뜻인데,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좀 알고 들어가야 강의 이해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인지학이 기존의 다른 모든, 뭐 20세기, 19세기, 20세기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빠르게 이루어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철학 사상과 과학 이론들이 생기고 사라지고를 거듭했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유파들이 있잖아요. 잡다한 분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분과 지식들이 있는데 인지학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인지학 강의를 할 때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인지학은 분과학문이 아니다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정 영역의 지식이 아니고 그냥 예외 없이 몽땅 싸그리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걸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각. 그러니까 이건 영역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철학이다. 칸트 철학을 물리학에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칸트의 철학을 농사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칸트 철학하고 농사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 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는 농부가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관에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개똥이 소똥이가, 즉 닭 개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듯이 제가 뭐 철학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학이면 사회학이고 경제학이면 경제학이지, 이 양쪽에 다 통용되는 공통의 어떤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관점이나 시각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특정 지식은 그런 역할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학,
이라고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뭐 인지학도 있고 실존 철학도 있고 예, 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도 있고 뭐 생화학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인지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식이 아니다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근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근대 사상, 근대가 우리가 오늘날 근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지배적인 습관적 사고방식이 있죠. 그런 거를 좀 거칠게 투박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 그러면 근대는 한편으로는 유물론, 한편으로는 과학만능주의, 그 다음에 합리론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의 지배적 프레임으로 사고방식으로 갖고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데 인지학이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시각은 이거에 딱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 정반대라고 해가지고 기계적 대칭을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유물론이 아니라고 그럼 유심론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인가 하면 소위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전제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세계를 분리 분석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인지학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분리 분석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계를 예외 없이 통합적으로 보려고 해요.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향하는 어떤 시선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세계는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입자적인 원자적인 구조를 이해해야만 그것을 재조합해 가지고 어떤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보는데 그것이 상식이다 라고 보는데 세계는 절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증명될 수 있고 그 분리되지 않은 세계를 이해했을 때만 자연과 인간의 교류 또 자연과 인간의 우주와의 어떤 통합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인간의 실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밝혀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유기체의 일부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근본 원리들을 각각의 영역들이 자기 방식대로 재현하고 있다 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인간은 소우주다 라고 하는 걸 이게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은 소우주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태양계가 움직이고 굴러가고 있는 어떤 그 작용력들이 신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심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1번 원칙. 근데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침투에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구조적 재현을 주고받고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은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의 어떤 초보적인 형태들이 있어 왔지만 초보적이든 고급하든 다 때려 뭉쳐 가지고 근대 사회에서는 일체 다 미신이라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어떤 통합적이고 프랙탈 반복 재현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일체 미신 내지는 주술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구닥다리 정근대적 사고방식을 공식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사회에서 퇴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일부 선진적인 또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 같은 이런 아주 어떤 미세 분야에 대한 시각들이 좀 개발이 되면서 과학의 분리분석주의가 안 먹히는 영역이 있네. 뭔가 통합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네. 예. 결국 어떤 창조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열심히 분리분석해왔던 것들을 얼마나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네 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생기지만 학문적이고 제도적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신 취급으로 다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재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굳이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만물이 하나의 어떤 공진화 관계에 있다, 한 덩어리다 라고 하면 이걸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질서가 있다. 이거는 이원론이죠. 근데 이원론은 여기에서 2의 n승의 분화로 계속 나갑니다. 예. 2, 4, 6, 8 해가지고 계속 분리시켜 나가는 거죠. 맨 처음이 이원론이라는 거지. 근데 이론론은 처음부터 하나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분화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거를 전부 통일질서 속에 다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론론은 유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이론론은 유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는데, 모델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는데, 이원론은 끊임없는 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서양에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근데 동양에도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친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은 분화를 추구하는 거지만 이론론은 어떤 보편 통일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내는 내용에 대한 문화적 이해나 개념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 원리나 구조에 대한 파악이 있었다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서양의 이론론이거든요. 근데 이론론적인 사상은 역사적으로는 동서양 중에서 동양이 훨씬 발달해 있어요. 동양은 아예 전통이 이론론이에요. 서양은 근데 적어도 플라톤 이후에는 이원론이거든요. 지배적 전통이 이원론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조차도 이원론에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네. 종교조차도. 그런데 동양은 어떤 우리가 유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불선이 전부 이론론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양 쪽의 종교나 학문들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근대 사상가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습관화되어 있는 버릇에 따라 가지고 본능적으로 차이점을 막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불선 셋 다 차이점보다는 본질적 동질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뭐 유교 하면 공맹, 도가 하면 노장을 떠올리잖아요. 노장과 공맹 사이의 차이보다 동질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바라보는 거, 인간을 바라보는 거,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동양은 이론론적 전통성이 주류였고 서양은 이론론적 전통성이 비주류였다. 비주류여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안스로포스피는 서양에서는 아주 드물게 이론론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고, 뭔가 우리가 명칭이 있어야지 호명을 하잖아요. 이 이론론적 전통에 대해서, 근데 서양에 이론론이 아예 없었냐 하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 모델이 있다고 슈타이너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자유의 철학에서 나의 철학은 앞에 있었던 3가지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서양에서는 새롭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새롭다는 거고 동양에서는 너무나 오히려 보편적이었던 어떤 그 시각인데, 서양에서는 이거 아주 새롭습니다. 새로운데 이제 앞에 있는 3가지 이론론에 대해서 뭐 이게 별거 없습니다. 이원적 세계가 이 2개를 분리시켰다고 봐요. 그러면 서양에 있는 이론론은 요 2개 중에 1개를 요거를 지워버린 이론론, 이게 유물론이죠. 유물론적 이론론이 있고, 요거를 지워버린 이론론, 유신론적 이론론이 있고, 그 다음 얘들을 대립시키면서 기계적으로 등을 갖다 붙여놓은 놈, 기계적 이론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 셋 다 틀렸다라고 봐요. 이론론이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어떤 서로가 서로의 생성과 존재 원리를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이론론은 죽은 사상이라는 거지. 그건 죽은 사상이고, 실제로 생생하게 사상 자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해 가지고 현실과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론, 현실에서 그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이론론을 자기가 제시하겠다 라고 자유의 철학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하는 게 이제 이름하야,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슈타이너가 자기 철학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나의 이론론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적 이론론. 인지학이란 그 무엇보다 유기이론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지학은 지식이 아니다. 그게 발도르프 학교 수업에 적용되면은 1학년 애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1학년 애들한테 처음 숫자를 가르칠 때 제일 큰 수가 뭐냐고 물어보고 그 답은 1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자유의 철학에서 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론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니까 하는 참 그것도 곤란한 일인데. 그래서 유기이론론이라고 슈타이너가 스스로 명명한 그 철학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 이런 것들은 다 통합과 재현의 원리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다.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야, 인간이 이런 그만한 어떤 선언을 해도 되나? 그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는 아주 광대한 선언을 합니다. 삶의 한계가 없다 하고 선언해버려요. 삶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자체가 이원론에 입각한 질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세계는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쟤를 제대로 파악했나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분리를 전제로 한 질문이라는 게 질문의 성격 자체가. 근데 실존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이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성립 안 한다. 원리적으로 보면 삶의 한계는 있을 수 없다. 물론 원리하고 현실은 항상 다르죠. 원리적으로 보면 원리상으로는 한계가 없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들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늘 한계가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바꾸면 그 한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A야. 얘가 껍데기는 지금 B로 보입니다. 쟤는 껍데기가 D로 보입니다. 근데 이 속에 실질적인 구성물이 실질적인 내용물이 A야. A인데 왜 B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쟤는 실질적인 구성물이 쟤도 A야. 근데 왜 D를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포장지가 다르다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초콜릿인데 얘는 노랑 포장지, 얘는 파랑 포장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지의 차이는 있겠지. 포장지의 차이를 딱 벗기고 보면 내용물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해요. 초콜릿이 초콜릿을 몰라보겠냐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긴 있죠. 예.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지만 물을 늘 활용하지만 물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슈타이너는 나와 세계가 통합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게 유기이론론적 관점을 얻는 건데, 얻으려면 내가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와 나를 구성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일종의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보자면 공명현상 같은 거라는 거죠. 공명현상 같은 식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주면 내가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비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태양계가 움직이는 게 심신에 그대로 영향을 줘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전기, 진액, 혈맥이 어떻게 돌아다니는가를 파악하면 이 자체가 그대로 태양계의 운동원리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면 전부 우주에 대한 알므로 그대로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를 수 없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데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각만 살짝 바꾸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외부의 사물을 관찰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이미 나와 세계를 분리한 이 관점을 전제로 해서 외부의 사물을 관찰해서 지각되는 것들을 종합해내거나 연역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과학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분리를 전제한 다음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귀남 영역의 논리적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명제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외물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외물을 파악하면 안 되고, 일단 이 알을 얻는 방법은 먼저 자기 안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찾아내면, 자기 안에서, 인간 안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찾아내면 똑같은 움직임을 바깥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는 어떤 사고 훈련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탁 트이면서 이게 유기이론적인 세계의 구성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여러 케이스가 아니고 예외 없이 모두구나 하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자연과 인간은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는가? 심지어는 신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 맺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 우주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의 상태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우리 문명적 자연적 환경과 이런 거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아, 우리 그 가져온 좋은 칠판 있는데 왜 차에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더 작아요. 이거 그림은 쌤 핸드폰에 보내놨어요. 어? 쌤 핸드폰에 보내놨어요. 그 컬러. 그 자료 찾았나? 있지? 칼라 볼 수 있겠다. 쪽에 쌤. 예, 기쁜 소식입니다. 아카이브에서 이 자료를 금방 찾았답니다. 예, 여기 있는 거 칼라 그림을 다음에 프린트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흑백으로 봐도 다 칼라로 들어옵니다만 아니 그래도 일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얘기하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적어도 그 자유의 철학에서는 어떤 유기이론적 관점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인간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 자신 안에서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발견하고, 자신 안에서 자연이 움직이는 이 원리하고 동조화되어 있는 외부의 현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진화하면서 공명을 일으키는가를 점점 증명하는 눈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자연을 찾음으로써 드디어 자연이 걸어오는 대화를 듣게 되고, 이 교류 과정에서 원래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의 철학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 철학에서는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이 역동농업하고 발도르프 교육이 같은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같은 철학의 안트로포스피, 말은 인지학인데 사실은 인지학이라는 이 용어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서 보자면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 이해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의 전체적 통일성을 한 방에 다 보겠다는 게 유기이론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용어에 늘 매이니까 인지학 그러면 인간만 다룰 것 같잖아요. 예. 인간에 대한 문제만 다룰 것 같잖아. 자꾸 인식 문제를 다룰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인의 원래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사실은 인지학이라는 용어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넓은 범위로 포괄할 수 있는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오히려 슈타인의 취지를 그게 살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적당한 용어가 있겠는지. 그래서 말은 인지학인데 실제로 인지학의 내용은 일종의
만문학입니다. 만문학. 그래서 실제로 인지학을 조금 깊이 공부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딜레마를 느낄 거예요. 나는 인지학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구 진화사를 알아야 되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대표작이 뭐냐?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슈타이너 사상의 정점을 찍은 책은 1924년도 가을에 강의했던 Evolution of the Earth and Man and Influence of Stars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인간의 진화 그리고 그에 대한 별들의 영향. 제목이 좀 깁니다. 이 강연록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건데 이 강연록이 슈타이너 사상의 정점이에요. 근데 이 정점인 슈타이너 사상의 정점인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에 대한 얘기는 전체에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전부 별들에 대한 얘기, 광물과 식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슈타이너 철학은 실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인간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슈타이너 유기이론론에서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거, 종교에서 다루는 거, 인문학에서 다루는 거, 문학에서 다루는 거, 이런 게 우리는 분과적으로 다 너절너절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슈타이너의 철학 속에서 이건 전부 한 덩어리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가 하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봐야만이 각각을 알 수 있는, 각각도 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학은 좀 의미 범위가 너무 좀 연상되는 의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인지학이라고 우리가 명하더라도 그 인지학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는 만물학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농사 얘기. 농사 얘기를 발도르프 학교에서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방식이 농사잖아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농사인데 우리가 농사를 이해할 때 농사에 접근할 때 쓰는 어떤 논리가 있을 거고 알미 있을 거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역시 필요한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같냐 다르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같다고. 슈타이너의 유기이론론에서는 자연을 이해하는 논리나 인간을 이해하는 논리가 근본적으로 같아요. 네. 공통의 원리로 자연도 이해하고 인간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이론론적인 전통이 서양에서는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있었고 근데 슈타이너가 말하듯이 관점이 잘못된 이론론들 제끼고 보면 슈타인하고 비슷한 관점을 가졌던 유기이론론도 전통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항상 비주류라서 그렇지. 이 비주류 유기이론론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서양에서는 소위 헤르메스학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기로는 연금술이죠. 연금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연금술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연금술사가 누군지 연금술의 내용이 뭔지 안 알려져 있잖아요. 어디서 가르치고 배우지 않잖아요. 예,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인포메이션, 정보성으로 알고 있는 게 연금술이 뭐 근대 과학에 처음에 아버지 노릇을 했다던데 화학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던데 이런 거는 그런 건 어깨너머로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근데 뭐 그런 단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헤르메스학, 연금술 이런 것들이 슈타이너 사상의 일종의 전신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발도르프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행성의 기운하고 광물의 성분을 색깔과 함께 연결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구리는 화성의 기운을 많이 받았다. 주석은 목성의 기운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색깔은 어느 행성의 기운 때문에 무슨 색깔을 띠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발도르프 학교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목성의 기운이 태양의 기운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목성의 기운은 일종의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과정 논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고 그냥 어디서 이제 이 인포를 보고 외운 거죠. 더 문제는 이 인포의 출처가 어디냐 또 잘 몰라요. 발도르프 교육에서 늘 쓰는데 이 인포의 출처를 몰라요. 이번에 우배 선생이 협동조합에서 강의할 때 그거 했죠. 근데 출처 누가 물어봤다며. 그 대답 안 했다며. 했는데 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누가 써서 그거를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왔다. 몇천 년 전은 너무 심하고 몇천 년 전에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 그건 아닐 테고. 실제로 이제 중세에서는 대체로 이런 어떤 유기이론적으로 지금 슈타이너가 여기에서 많이 해놓은 이런 내용들을 했던 몇 명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 중에 르네상스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식은 다 파라켈수스가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 광물의 색깔하고 성질하고를 행성의 기운하고 연결하고 슈타이너가 한 줄 알아. 그게 슈타이너의 강연에 나오니까. 슈타이너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슈타이너도 하늘에서 갑툭튀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슈타이너도 자기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배들이 있는 거죠. 사고방식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은 거는 슈타이너 스스로 얘기하듯이 괴테예요. 괴테고 인간관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니체예요. 그리고 자연학 쪽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헤르메스주의의 대가 파르켈수스예요.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슈타이너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들을 잘 종합을 해낸 거죠. 잘 종합을 해서 만물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만물에 대한 이론을 인간의 교육에다가 적용시키면 발도르프 교육이 되는 거고 이거를 농사에 적용시키면 역동나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만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적용시킬 수 있죠. 어류에 적용시키면 인재어류가 되는 거고 예. 색깔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면 예술론이 나오는 거고 예. 소리의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면 독특한 발도르프식 어떤 음악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이리트미 또 있고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만물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개발할 여지가 무한히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시대적으로 패러다임적으로 부정돼 버렸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 지금도 뭐 손흥부님도 어디 가면 저기 약간 미신 같은 얘기 한다는 소리 평생 동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얘기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네 뭐 덜 떨어진 놈이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슈타이너 당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슈타이너도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고 이 오해와 공격 속에서 슈타이너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얘기해봤죠. 어차피 패러다임이 다른 전제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해봤자 대화가 안 된다. 그런 거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증명을 만들어. 사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교육이다. 자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건 농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라면 증명될 수 있죠. 예. 사실은 진리는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또 돼야 진리인 거지. 증명 안 되는 진리는 뭐 쓸데가 없는 아무데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저기 바리새인들이 말 많이 하니까 한 방에 정리하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당신이 뭐 뭔데 이런저런 짓을 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와서 봐라 그러잖아. 와서 봐라가 돼야 실은 이게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지학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와서 봐라가 돼야 되는 거야. 와서 봐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나마 슈타이너 생전에 조금 개척을 해놓은 분야가 교육, 농사, 의료, 예술 이 분야들인 거예요. 이 분야들인데 이 개발이라고 해봤자 뭐 슈타이너가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몇 살에 죽었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죽는 거는 25년도에 죽는데 한 60대에 죽었을 거야 아마. 한 60대 중반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아주 원칙적인 것들을 밝혀놓고 갔어요. 그럼 그 뒤에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서구 자체가 워낙 이분법, 과학주의 이런 게 강한 데기 때문에 인지학의 발달이 슈타이너 생전에 만약에 10만큼 해놨다면 사후 100년 동안 한 10 이상을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슈타이너 때 대부분의 성과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뒤에는 이걸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실제적인 어떤 제도권에도 뭐 제도권이건 비제도권이건 문명사회에 어느 정도 정명이 퍼져나가는 기간으로 지난 100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발도르프 교육, 인지어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현대예술, 그 다음에 역동농업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요 분야로 퍼져 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퍼져나갈 거다. 어차피 이거는 분야를 안 따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분야를 안 따지고 같은 분야에서라도 이것의 심화 정도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죠. 심화 정도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발전이 되려면 슈타이너가 남겨놓은 성과를 모방하고 따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슈타이너가 유기이론론이라고 말했던 그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에 기반해서 이것들이 나왔는데 얘가 모태고 얘가 결과물들이잖아. 이 결과물들을 모방한다고 발전이 이루어지진 않아.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던 모태에 해당하는 이 원형적인 관점을 익혀야 돼요. 이 관점을 익히면 이걸 가지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어떤 영역이든 적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예. 있다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수용 수준은 사실은 결과 모방인 거예요. 결과적인 형태적인 결과들을 모방하고 있는 거. 누가 더 많이 오래 능숙하게 모방하는가 를 자꾸 따지고 있지.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수용 측면에서의 이해도는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그 부분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키워야 발도르프 교육, 역동농업 이런 것들의 일종의 의미상관성, 왜 반드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지. 사실은 발도르프 교육이 제대로 애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선홍구님은 역동농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발도르프 교육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당연하게도 이 둘은 운명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서로가 완성이 안 돼요. 서로가 완성이 안 됩니다. 슈타이너는 농사가 인간을 철학자로 만든다고 해요. 또 거꾸로 철학자인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지구가 기뻐한대요. 철학자인 농부가 뿌리는 비료는 멋 모르는 사람이 뿌리는 비료하고 다른 비료예요. 같은 비료를 뿌려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낭만적인 수사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실제라는 거죠. 슈타이너는 진지 모드로 궁서체로 얘기하는 거죠. 궁서체로. 철학자의 상태가 다르면 땅이 기뻐한다. 형님 궁서체다. 이러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궁서체를 안 쓰지? 궁서체 멋있던데.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인지어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셋은, 인지어류는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거잖아. 역동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첫 장이잖아. 교육은 인간 자체를 키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을 키우는 거잖아. 그럼 인간의 정신하고 신체가 따로 노나 같이 놀지. 인간하고 자연은 따로 노나 같이 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 통일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나는 역동농업은 좀 아는데 발도르프 인자가 몰라.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유기이론론 안에서는 이런 논리는 성립 안 돼요. 거꾸로, 야, 나 발도르프 선생인데 역동농업은 참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거랑 영역이 달라. 그건 말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안 돼. 근본 과정, 근본 관점, 쓰고 있는 개념 다 똑같은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인지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그냥 딱 떠올리게 뭐 있습니까?
딴 데서 안 쓰는데 인지하게 많이 쓰는 개념어들 있잖아요. 모몬용. 모몬용, 삼원적인 세계 질서 이런 거. 예. 동감방감. 어? 동감방감 그런 거. 또 힘의 성격으로는 에테로 아스트랄 이런 말 쓰잖아요. 동감방감이 사람한테만 있겠어요? 자연 안에 없겠어요? 자연의 인력 청력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들어오면 동감방감이라고 합니다. 모몬형은 삼원구조인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겠어요? 자연 안에 없겠어요? 물체, 에테로 아스트랄 삼원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거 있잖아. 고체, 액체, 기체. 물체, 에테로 아스트랄 광물, 식물, 동물 하면서 이 삼원성이 인간한테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모몬형의 삼원성으로 전환이 된다는 논리거든. 예.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논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논리하고 일체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지학에서는, 유기이론론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는데 이건 몰라.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한 뿌리에서 나온 동일한 어떤 이 브랜치로 역동론이나 인지어로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발도르프 교육의 일부라는 거죠. 이것도 발도르프 교육의 일부. 역동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애를. 이건 에이, 개그 한 건데 안 먹힌다. 개그 한 건데. 근데 인지어루라든가 역동농업 분야는 아직 발도르프 교육보다는 사회적 개발이 아직 좀 더딘 거죠. 아직 좀 더디고 또 이쪽에서도 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었다면 아마 좀 더 발전이 빨랐겠지만 아까 말했던 결과 모방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닥 개발에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역동농업 일단 이제 전체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역동농업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제가 해설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해설하려면 우선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먼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슈타이너가 구사하고 있는 논리가 가만 보면 일정한 이게 모델이 있어요. 설명 논리의 모델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요. 그걸 먼저 대략 이런 성격이다 하는 거를 좀 알고 들어가야 책을 읽을 때 읽힌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 사전 이해가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명 구조, 설명 논리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이론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사람도 설명하고 동식물도 설명하고 이거 가지고 뭐 우주의 어떤 질서도 설명하고 막 제가 아까 우주 인간 자연을 결국은 다 통합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각 지각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색깔,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 설명하는 거에도 그 베이스가 되는 그것이 도출되는 그 원리가 도출되는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현상을 쭉쭉쭉쭉쭉쭉 인과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딘가에 가서 그 궁극적인 베이스가 나올 텐데 이 궁극적 베이스가 뭐냐? 슈타이너한테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옛날이고 지금이고 누구한테서든지 간에 유기이론론의 궁극적인 최종 베이스는 별기운이에요. 한마디로 천문입니다. 천문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유기이론론은 고금 동서의 모든 유기이론론은 전부 천문을 베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설명 논리가 다 별들의 움직임이에요. 이 별들의 움직임을 좀 문화적으로 수용하기 편하게 표현을 해서 말할 때 천사, 대천사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별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그럼 별들이 얼마나 많아? 이 많은 별들을 다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서양에서 다루는 이 별들은 태양계 안의 별들만 다룹니다. 태양계 안의 별들. 별자리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죠. 근데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도 태양계 안의 질서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활용하는 거지
그 자체를 다루진 않아요. 그 자체를 직접 다루는 거는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을 다룹니다. 그럼 태양계 안에 별이 많죠.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지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별들을 대표 선수로 뽑아서 다루는 방식인 거죠. 그럼 지구에 어떤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별들은 사실은 해, 달, 목화, 토, 금, 수 7개. 지구를 제외하고 지구까지 포함하면 8개, 지구를 빼면 7개가, 나머지 7개가 지구에 딱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나머지 뭐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있는 건 모르지는 않지만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대표성을 가지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지구의 기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해, 달, 목화, 토, 금, 수. 이게 동양에서 뭐라고 했냐? 해, 달을 음양이라고 하고 목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고 했잖아. 그 음양 오행이잖아요. 결국 동양의 음양 오행론도, 예, 이 태양계 천문학, 태양계 천문학을 그걸 의료에다 적용하면 한의학이 되는 거고, 황제내경. 예, 그거를 만물의 어떤 변화 원리에다 적용하면 주역이 되는 거고, 그 주역에서 일종의 인간의 어떤 문명적인 어떤 사회 질서론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유교가 나오는 거고, 이걸 수행론으로 적용하면 도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동양 문명도 기본적으로 이런 논입니다. 이것도 다 궁극적으로 가면 다 천문학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천문의 표현이 인간이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문의 영향이 표현될 때 그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학적 질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거, 십진법을 왜 썼냐, 이진법을 왜 썼냐, 이런 문제들이 실은 자연의 그런 진법 변화들이 있다는 걸 보고 추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천문을 베이스로 한다. 천문을 베이스로 한다. 근데 그 천문은 무한대 천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을 말하는 거다. 그럼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음양오행이다.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음양오행. 서양의 음양오행 개념이어도 물론 서양은 음양오행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죠. 그런데 서양 천문학도 헤르메스학도 신지학도 인지학도 천문학을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천문의 구체적인 행성들은 다 음양오행이 다루고 있는 이거 7개. 필연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어야지. 이건 동서고금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뭐 12황궁도는 뭐냐, 천간지지는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28수는 뭐냐, 이것도 다 천문학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12황궁도에 있는 별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황도잖아요. 이게 황도라고 하는 거는 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해가 한 달에 15도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 되면 360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 뜨는 위치가 한 달에 15도씩 변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6개월 되면 어느 지점까지 쭉 180도 변하겠지. 그러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15도씩 한 달에 변해서 총 2차원 평면에다가 그려보면 원형이 나오는 식으로 360도가 나오는 식으로 해가 뜨는 지점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 뜨는 지점이 달라진다, 그럼 일조량이 달라지죠.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 일조량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태양의 에너지의 강약이 달라지죠. 그러면 광물, 식물, 동물이 다 영향을 받죠. 근데 이건 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가 몇 도에서 뜰 때 그때 뜨는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뜨는 별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종합적 값이 땅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자, 태양계 것만 다룬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힘이 실제로 태양계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별들의 기운도 태양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태양계 행성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쏘아지는 거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들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뭡니까? 나침판 역할 같은 거? 예? 일단 대리 표식 같은 거, 별기운의 대리 표식 같은 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것들은 안에 것들로 대리 표현하게끔 해가지고 이해를 했고, 12황궁도도 실제로는 해가 가는 길이다. 그 해가 가는 길에 해가 어느 도수에서 뜰 때 그때 뜨는 별들을 우리가 염소자리니 천칭자리니 뭐 사수자리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수자리 자체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수 자리에 있는 또 별들이 있잖아요. 사수 자리를 이루고 그 별들이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별들과 그때 당시에 해달의 종합값이 결국 그 달의 기운인 거예요. 그 달의 기운이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여러 천문 개념어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태양계의 음양오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부 별들의 영향조차도 음양오행을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이 기운들의 어떤 이합집산, 그 기운의 이합집산 값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을 설명해내는 거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자연현상 설명을 하는데 인간성도 그렇게 설명하냐? 인간성도 그렇게 설명해요. 인간성도. 의지, 감성, 사고도 이 천문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지, 감성, 사고, 동감, 반감 뭐 많이 있잖아요. 뭐 7주년 주기발달서부터 해가지고 12감각 하는 이런 거 다 천문학의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사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사가 내가 발도르프 교사가 되려고 한다. 뭐부터 준비할까? 천문학부터 해야 돼.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부터 해야 돼. 물론 그 천문학에 진입하기 전에 자유철학에서 말하는 이 관점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아 맞아.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이야. 하는 게 동의가 된다면 실질적인 이해를 이렇게 개발하는 자기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천문학을 기본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천문학이 베이스가 없으면 전부 다 근거를 못 찾습니다. 왜 역동농업이 많은 농부들한테 안 알려졌냐 하면 통상 근대적인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천문학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인지학 농부는 인지학을 아는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천문학을 베이스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천문학이에요. 물론이죠. 근데 하늘이 다가 아니죠. 결국은 하늘이 미친 영향을 땅이 어떻게 받고 동식물이 어떻게 받는가를 다 활용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나 그 기초는 천문학이라는 거죠. 그 기초는 천문학이라는 건데 농사 그러면 우리는 땅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까? 땅이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런데 인지학은 땅의 변화는 하늘을 이해해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을 바탕으로 짓는 농사 이런 벌써 사람들하고 패러다임이 딱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농사는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땅의 일이다. 근데 역동농업은 농사는 하늘의 일이다. 이래버리니까 벌써 패러다임적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조금만 참 인내심을 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면 전혀 안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하늘에서 어떤 천문들의 이동이라든가 규칙적인 궤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변화들이 고스란히 지구의 기후 변화로 오거든요. 특정 지역의 특정 기후 변화로 온단 말이야. 그럼 특정 지역의 특정 기후 변화는 토양과 동식물들을 변화시키잖아요. 토양과 동식물을 변화시켜서 농사에 직접 영향을 주죠. 그 농사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토양과 동식물을 통한 영향뿐만이 아니고 대기의 상태 그 자체가 농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입관 없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굳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 안 먹으면 죽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죽죠. 근데 호흡 안 하면 더 빨리 죽어요. 그쵸?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 그냥 아무 수고도 들이지 않고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의식 안 되는 운동. 내가 위정이 굴러가는 거 의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 지가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많은 운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호흡입니다. 호흡인데 사람들은 보통 음식하고 생명하고는 이미지 연상을 시키는데 호흡은 잘 못 떠올려요. 근데 실제로는 호흡 안 하면 5분 안에 죽어요. 그냥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한 열흘 기신기신 하다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호흡을 안 하면 5분 10분 안에 가죠. 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 유지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 대기의 상태 자체가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식물의 어떤 생명 유지 그 상태에도 대기의 상태가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통한 간접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 어떤 이 온기, 습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기, 습기, 냉기 이런 것들이 대기의 상태인데 이 대기 속에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원자 입자들이 많이 있잖아. 이 많은 원자 입자들의 구성 비율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이 구성 비율이 배합이 바뀌는 걸 우리는 날씨라고 하는 거거든. 기후가 바뀌었다, 날씨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자 입자들의 어떤 힘의 관계와 구성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성비가 바뀌면 그걸 나도 모르게 맨날 호흡하고 있고, 호흡한 게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 폐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잖아. 이거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구성비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듯이 동식물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예컨대 그러면 이제 질문을 계속 해보죠. 제가 아까 근본 베이스는 다 우주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천문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대기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를 원소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탄소, 규소, 산소, 질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탄소는 어디서 왔냐 도대체? 탄소가 왜 생겼냐? 산소는 왜 생겼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별기운으로 대입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탄소는 금성에서 온 거예요. 황은 화성에서 온 거예요. 산소는 목성에서 온 거고 질소는 토성에서 온 거야. 네, 인지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탄소는 금성의 기운이에요. 황은 화성의 기운이라니까 산소는 목성의 기운이고, 그럼 요것들이 1대1이냐 2대1이냐 1.5대 3.4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전체 종합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종합값이 어떤 식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값이거든. 주변 에너지 값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물들 중에서도 탄소 성분이 있어야 잘 자라는 애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날 탄소 함량이 높은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날 얘를 심어주면 이게 또 이제 과학을 이해할 때 어떤 생명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기에 세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운동 전체 과정에 끝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내가 공을 던졌다. 처음에 이 스타트 지점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의해서 전체 포물선의 거리, 모양 이게 다 결정돼 버린다는 거야. 맞죠? 초기 조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각도를 1도만 딱 움직여도 길게 연장을 시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초기 조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이 운동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탄소 성분을 많이 먹어야 강해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고 해봐요. 탄소 성분이 강해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그러면 얘는 계속 탄소 성분이 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날은 탄소 성분이 강하고 어느 날은 산소 성분이 강하고 어느 날은 질소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날씨의 변화가 있는데 그럼 얘는 그럼 식물의 초기 조건은 뭐겠는가? 씨가 땅에 탁 처음 접촉할 때 초기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는데 태어나는 날로 보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초기 조건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탁 나왔을 때 어떤 기운을 빵 하고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날 연월일시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운이 이 사람한테 초기 조건으로 세팅이 되면 요 구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는 것 때문에 연월일시는 사실은 날씨하고 똑같이 그때 기운이거든요. 그때 기운이 이 사람한테 초기 조건 세팅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사주를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주는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동식물이 아니거든. 동식물이 아니고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명이 어떻게 조건 지어져도 인간은 창조와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용한 사주쟁이가 있던데 라는 말들을 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인생이, 사주쟁이가 자기 인생을 잘 맞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인간도 동식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성을 인간답다고는 안 하죠. 동물성을 인간답다고는 안 합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살 때 인간답다라고 하는데, 그 인간다움이 개발된 사람들은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예.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도 운명을 일단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다움은 운명으로부터 자유지, 예, 운명에 매여 사는 건 아니다. 자, 뭐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가려고 하니까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지? 초기 조건의 민감성. 근데 사주도 궁극적으로 보면,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이 명리학자, 주역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포태 시기를 봅니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포태법이 뭐냐면, 난날을 가지고 초기 조건을 삼지 않고 임신한 날을 가지고 초기 조건을 삼는 거예요. 얘가 난날에서 역순으로 따라 올라가가지고 얘가 언제 임신한 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신한 날 실제로는 더 민감한 초기 조건이 형성됐다라고 보면 말되죠. 말되죠. 예, 정자와 난자는 아직까지는 인간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몽골몽골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딱 포태가 됐을 때 얘가 생명체예요. 예. 얘가 생명체. 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엄마 아빠의 심신의 상태의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때의 어떤 환경과 기후의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게 더 원초적인 초기 조건이다라고 보고 포태법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해서 그렇지, 잘 알기만 한다면,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근본적으로 보는 거다. 자, 이렇듯이 그러면 식물의 어떤 일생을 좌우지하는 초기 조건은 언제 만들어진다? 임신될 때 만들어. 임신이 언젠데? 씨가 땅에 떨어질 때예요. 씨가 땅에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탄소 성분이 많아야 잘 자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대기가 탄소를 받쳐주고 있을 때 땅에 떨어지면 초기 조건에 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민감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딱 힘을 받는 거야. 그럼 얘가 탄소 성분의 영향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탄소가 줄어들었다 해도 그 세팅되는 걸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원리로 인해서 뭐의 날, 뭐의 날. 예. 자, 우리가 뭐 뿌리의 날, 줄기의 날, 잎의 날 이런 식으로 나누죠. 뿌리 날, 줄기 날, 잎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몸 운영하고 똑같은 구성이거든요. 똑같은 구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인지학이나 신지학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적인 4개의 힘, 이 4개의 힘을 가지고 4개 중에서 2개를 겹쳐서 사용하거나 3개를 겹쳐서 사용하거나 4개 다 사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를 2개, 3개, 4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인간한테 사용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사구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도르프에서 인간의 사구성체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에는 또 체를 붙이나 안 붙이니 뭐 말들이 많은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어떤 때 붙이고 어떤 때 안 붙이는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발도르프 교육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생각하고 그냥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요 4개인데, 요 4가지가 일종의 우주적 힘이에요. 그럼 물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응축시키는 힘입니다. 물체. 이거에 반대에 있는 최대한 분산시키는 힘을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개 양극이 있고, 최대 분산치가 있고, 최대 응축치가 있는데, 요 사이 응축치에서 분산치로 가는 상태가 있고, 분산치에서 응축치로 오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를 요걸 에테르체라 그래요. 거꾸로 분산해서 응축으로 내려오는 상태, 이걸 자아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사구성체는 동양에서 말하는 목화금수하고 똑같은 거죠. 동양에서 목화금수를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수가 뭐냐? 수는 물이다. 이건 물질주의적인 정의고, 수는 물이 아니고 현상에서 물을 있게끔 한 그 어떤 우주적 기운, 그게 수예요. 그럼 수기운이란 만물을 응축시키는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화기운이란 만물을 분산시키는 기운이다라는 거야. 목기운이란 만물을 성장시키는 기운, 금기운이란 만물을 통일시키는 기운, 이렇다는 거예요. 토기운은 다 모여봐, 섞어봐, 이러면 토기운이 된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게 행성하고 뭔 영향이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목성이 힘이 강할 때는 성장기운이 지구의 대기 속에 만연해 있다는 거야. 거꾸로 수성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지구가 수성의 물론 지구는 음양오행의 영향을 항상 종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 상대적 주도권이 계절마다, 절기마다, 날마다, 시마다 바뀌거든요. 그 상대적 주도권이. 그걸 쫓아가는 거죠. 예, 행성이, 목성이나 화성이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근데 똑같은 영향을 일정하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바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졌다, 강해졌다. 어떤 때는 다른 기운에 눌려가지고 좀 약해졌다가 어떤 때는 주도권을 가졌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불규칙한 게 아니고 계절 변화가 규칙적이듯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규칙성을 파악하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규칙성을 파악하면. 예. 그래서 만물의 어떤 형태에도 만물의 운동에도 이 규칙성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뿌리, 줄기, 잎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금방 말했던 사구석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뿌리는 물체 성질이 제일 커요. 줄기는 에테르 성질이 제일 커요. 잎은 아스트랄 성질이 제일 커요. 그럼 열매는 이게 바로 자아체 성질이 제일 큰 놈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먹어야 인간답게 됩니다. 고구마 줄기를 먹지 말고 고구마를 먹어라. 호박잎을 먹지 말고 호박을 먹으라니까. 물론 뭐 사이드 메뉴로 잎과 줄기를 먹을 수도 있겠으나 자아체는 열매 속에 있다. 인간만이 다양한 과일 열매를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은 그것까지도 자기의 구성 성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음식으로 먹는 거거든. 그 자아체의 성질이 들어가면 체하는 놈들도 있어요. 아 맞다. 그럼 사람 중에 과일 별로 안 먹는 사람들은 자아가 미개한 사람이네. 난데? 나유리 아버님도 과일 잘 안 먹죠? 아 맞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런 것도 사구성체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구성체가 또 행성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이 행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구성체는 또 어떤 원소적인 입자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들하고 연결된 그를 제대로 알아내면 여기에 색깔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알 수 있어요. 색깔로 어떻게 드러나고 압력으로 올 때에는 진동수가 어느 정도 레벨로 분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람이 딱 부는데 아, 이 바람은 화기운이네, 목기운이네 하고 바람의 일종의 힘의 성격을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물, 다시 농사 얘기로 돌아서 어떤 식물을 심을 때 얘가 탄소기운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탄소기운이 많이 오면 금성이 주도권을 띨 때다. 그럼 금성이 주도권을 띨 때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이겠지만 가을 중에서도 몇 월 며칠이 제일 세. 그럼 그날 뿌리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잎의 날, 줄기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 식물, 뿌리를 주로, 뿌리만 있는 식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뿌리를 주로 쓰는 식물, 줄기를 주로 쓰는 식물, 이런 것들을 뿌리 식물, 줄기 식물, 잎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뿌리 식물, 줄기 식물, 잎 식물. 근데 어떤 줄기 부분의 성장이 센 놈이 있고, 잎 부분의 성장이 센 놈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아까 말했던 별기운의 변화, 그 다음에 원소 입자들의 변화, 이거하고 때 맞춰서 딱 심어주면 훨씬 탄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로 역동농업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그럼 이런 거를 잘 알려면, 이 타이밍을 잘 알려면, 이 전체 일단 이론을 안다고 쳐. 그거 써먹으려고 해. 그럼 타이밍을 잡아야 돼. 이 타이밍을 잡는 거는 무조건 천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동농업은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역동농업은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땅을 보고 농사 짓는 거하고 패러다임적 대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작용이
땅의 작용을 비롯해서 이 통합적인 운동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그걸 다 계산해서 농사 짓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훨씬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기계 생산된 비료, 화학 비료 사용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들어가 있는 농법인 거죠. 들어가 있는 농법이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문명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을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자연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필요 때문에, 내 의지의 필요 때문에 내 팔다리를 이용하더라도 얘가 망가지게 이용하면 안 되잖아. 얘의 건강을, 내 신체의 건강을 조화롭게 살려가면서 이용해야 되듯이 똑같이 우리가 자연을 이용해 먹더라도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거 맞잖아요. 자연을 착취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의 건강 자체가 건강해야 내 건강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자연의 건강을 거스르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자연의 생리를 알아야 되잖아. 이 자연의 생리를 아는 방법은 천문을 적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문 현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다 보면 이것은 일정한 질서와 순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도 질서와 그 순환이 들어오죠. 그럼 이 질서와 순환을 편성해야지 이거를 역으로 밀고 나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자기도 해치고 땅도 해치고 다 한마디로 하늘의 도리를 어기는 거지. 천지를 모르는 거죠. 천지를 모르는. 근데 우리는 기계역학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이고 나부리고 불도저로 밀면 되지 뭐. 비닐하우스 차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온도계 올려가지고 하면 되지 뭐. 똑같지 뭐. 라고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하는 기능들도 사실 자연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구와 기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들의 기능을 물질적으로 흉내내는 거잖아요. 삽이나 불도저는 우리 손의 기능들을 흉내낸 거예요. 망원경, 현미경은 눈의 기능을 흉내낸 거고, 컴퓨터 이런 거 머리 기능을 흉내낸 거죠. 자동차도 달리기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 수레 같은 거. 어쨌든 다 자연에 있는 기능들을 흉내 대신 해주는 것들이 기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흉내지, 흉내는 흉내지, 흉내가 오리지널은 아니잖아. 근데 흉내가 너무 압도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흉내가 진짜보다 더 진짜라고 생각하게 돼. 진짜 배기보다. 예. 이거를 흉내내다, 이게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흉내 내기를 초월한다, 이걸 하이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시뮬레이션, 이걸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저 프랑스어 잘 모릅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발음만 봤습니다. 시뮬라숑이라고 하더라고. 예. 근데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근대 20세기 철학자입니다. 20세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요즘 시대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는 시대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의 성질이 그렇다. 가짜들이 하도 대량 양산이 돼가지고 가짜들이 진짜보다 진짜를 대체해버린다. 이런 얘기. 이런 걸 하이퍼 시뮬라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카레가 맛있네 맛없네 말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인도 카레 많이 들어왔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인도 카레 맛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카레 맛은 다 오뚜기 카레잖아요. 근데 이 오뚜기 카레가 원조 카레인지 아닌지도 몰라. 원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카레의 나에게 원형적인 지각 감각은 오뚜기 카레야. 난 카레 하면 오뚜기 카레 맛이 떠오르는 거지 원형은 본 적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관적 감각 지각에 오뚜기 카레가 원형을 대체한다고 해서 진짜 오뚜기 카레가 진짜 카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네. 가짜가 아무리 판을 찍어 아무리 현실적 힘이 세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기계 문명, 이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면 AI가 발달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야, AI가 발달하면 뭐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뭐 그건 그럴 거예요. 그건 그렇겠지. 기능적인 거야 많이 대체를 하겠지.
근데 AI가 뭐 막 딥러닝을 해가지고 막 이세돌도 이기고 막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세계를 빅브라더로 지배를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왜? AI는 두 가지. 에테로도 없어. 그래서 얘는 번식을 못해. 번식을 못해요. 나는 인조인간이 자식 나오면 인정해줄게. 로봇가 자식 낳는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얘는 에테르가 없다는 거야. 얘는 아스트랄도 없어. 인간 같은 영혼이 없어요. 얘 스스로는 인간 같은 얘가 어떤 예술물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흉내내. 그거 잘 흉내내면 창조에 가까운 흉내를 내.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반전은 절대 안 돼.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하죠.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 반전, 이게 인간의 사실 묘미죠. 이게 없으면 인간이 인간이겠어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언제나 영원히 AI를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것도 뭐 이거는 그냥 해보는 얘기인데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 개그가 통할 수도 있다. 저는 AI를 바둑으로 절대 안 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 꺼버리면 돼요. 반칙을 하면 돼요. 반칙을. 인간은 반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반전을 줄 수 있고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AI는 이런 거 불가능해요. AI는 아스트랄이 없어서 따라서 사고로도 못 나가고 에테르가 없어서 따라서 생명도 없고 이게 아무리 인간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인간이 안 돼요. 즉 프랑켄슈타인은 오지 않습니다. 상상입니다. 인간이 과학유물론에 마치 신과 같은 환상을 심은 거죠. 과학의 힘이 신의 창조력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환상, 그 19세기, 20세기의 그 오만한 환상의 산물이 프랑켄슈타인인 거지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논리적으로 보면 에테르 아스트랄이 안 들어가니까 얘네들 광물들로 만들어진 거잖아. 광물에 에테르 아스트랄이 어디 있어? 예. 광물에는 에테르 그럼 유전자 조작하면 미안하지만 인간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 유전자에 영향 미치는 영적인 힘 그 자체를 과학이 재현해낸 거나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은 계산과 청량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과학이 구성이 되는데 소위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계산 청량의 범위 밖이에요. 따라서 안 돼요. 유물론적으로 한마디로 유물론적으로 아무리 정교하고 미세한 유물론으로 접근을 해도 유물론은 유물론이지 유물론이 영을 파악하고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영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파악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제가 지금 좀 약간 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역동농업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역동농업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역동농업이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농법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유기이론론이다. 동양에도 있었다.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이런 원리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과학적 농법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전체 균형을 특히 인간과의 관계의 균형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농법이 역동농법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쉬죠? 11시인데. 네. 5분 쉬고 한 25분 더 하겠습니다.